지금 두 분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기 결혼이라니요. 누가 사기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준영아, 그건 안 돼. 언젠가는 들통날 일이다.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저는 진해에서 살고 있는 김수정입니다. 이름이 정말 곱지요? 제 또래에 어울리지 않게 고운 이름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답니다. 아버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이셨는데 면석이셨어요. 아버지의 집안은 대대로 공무원을 하는 부유한 집이었고 손이 귀했지요. 엄마는 자식 많은 집 장녀로 태어나서 종가집 맏며느리 역할을 아주 잘하셨지요. 아버지 집안은 손이 귀해서 아들을 낳는 것 외에는 걱정이 없었답니다. 손이 귀해서인지 결혼 후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었지요. 그러던 중 저를 낳아서 온 집안이 기뻐했다고 해요. 덕분에 어렸을 적부터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저를 낳고 5년 후 남동생을 낳았습니다. 저는 온 집안의 이쁨을 차지했지요. 아들이 귀했어도 집안 어르신들은 모두 저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퇴근길에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사오셨던 아버지. 나는 커서 아빠랑 결혼할 거야. 그 말을 듣는 날에는 아버지는 껄껄대며 웃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여름 태풍의 수해 지역에 둑을 쌓으러 가셨어요. 갑자기 불어난 물로 강가 집들이 물에 잠겼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는 아랫사람만 시켜도 되는데 굳이 수해 지역에 나가셔서 함께 작업을 하셨어요. 그날도 작업하러 가셨는데 일하던 장소의 둑이 갑자기 무너졌다고 해요. 둑이 무너지면서 갑자기 쏟아지는 물에 그만 쓸려가셨어요. 하루 종일 아버지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답니다. 하루 지난 후에야 아버지를 찾았지만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였어요. 그때 저는 중학교에 막 진학했고 동생은 국민학생, 엄마 나이는 35이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너무 불쌍합니다. 엄마뿐 아니라 하루아침에 아빠를 잃은 슬픔은 우리 남매에게도 큰 슬픔이었어요. 집안 형편은 유복했지만 아빠의 빈자리는 외로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집안 식구가 많은 집에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식구가 많아서 북적북적하면 좋았어요. 자연스레 제 남편은 형제만 5명에 누나가 3명이나 되는 9남매 막내였죠. 시아버님께서는 사업 가셨어요. 결혼할 때만 해도 양조장을 크게 하고 계셔서 남부러울 게 없었지요. 결혼하고 3년 지나던 봄에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양조장은 저희랑 20살 차이인 큰 아주버님이 물려받아 운영하셨고 남은 집안의 재산은 형제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남편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시아버지처럼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시아버지처럼 사업을 잘하려니 하는 생각에 말리지 않았어요. 그 사이 저는 아들 준영이를 낳았습니다. 그때쯤 남편은 벤처기업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했어요. 어엿한 대표라며 좋아하니 저도 축하해줬어요. 준영이를 키우기에 저는 바빴습니다. 준영이는 보통 아이들처럼 잘 먹고 잘 자라줬어요. 남편은 너무 바빠 집에 오지도 않았어요. 하는 일이 잘 되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요. 한 달에 1~2번 들어와서는 옷을 챙겨서 다시 일하러 갔어요. 준영이를 키우느라 정신없던 저는 아무 낌새를 채지 못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군요. 회사 일도 엉망이 되고 급기야 바람 피우던 여자가 회사 돈을 빼돌려 도망갔습니다. 남편도 행방불명되었어요. 회사는 망하고 빚쟁이들에게 집까지 뺏겼습니다. 준영이가 돌도 되지 않은 겨울이었어요.
빚쟁이들로부터 도망쳐야 했어요. 갈 곳이라고는 부산에 사는 남동생밖에 없었지요. 갓난쟁이를 업고 부산 동생 집에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조금씩 가세가 기울어서 동생도 크게 형편이 좋지는 않았어요. 준영이와 동생 집에 방 한 칸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동생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동생 댁 눈치가 얼마나 보이던지 눈만 뜨면 집안을 청소하고 반찬을 했습니다. 외출이라도 나가면 조금 숨을 쉬었다고 말하면 제 심정을 이해하실까요? 꼭 그때의 기분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외로움에 사무쳤던 14살 수정이처럼 외로웠습니다. 하루는 준영이와 저만 남은 집안에서 걸레질을 하다가 엉엉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이유도 모른 채 목 놓아 울었어요. 아이는 막 뒤집기를 시작해서 끙끙대며 울더군요. 우는 준영이를 붙들고 저는 있는 힘껏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언제까지 이 집에서 살 수는 없어. 방법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어요. 부잣집 딸로 태어나 사업가 집안으로 시집가서 잘 사는 줄로만 아는데 어떻게 이 속사정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갓난쟁이를 업고 방을 서성대며 숨 죽여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릴 적 저를 위해 매일 초콜릿을 사다 주신 아버지 생각에 바람 피던 남편만 믿은 제 모습이 생각나서 괴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더군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에 대한 원망이 일었습니다. 어떻게 아이와 나를 두고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회사 돈을 가지고 도망갔는지, 얼마나 부족하면 저를 좋아하는지, 돈을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여자를 만났을까. 미친놈이다. 정말 미친놈이다.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니 더 미치겠더군요. 준영이가 울면 따라 울고 혼자서 우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눈치 없는 새빵살이를 1년을 꼬박 채우고는 저는 동생 집을 나왔습니다. 동생에게 방 한 칸 얻을 돈을 빌렸습니다. 동생이 말리는 신용을 했지만 제가 나오는 게 당연했습니다. 이리저리 수소문 끝에 지금의 자갈치 시장 근처에 작은 새빵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젖을 떼고 준영이도 밥을 먹으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시장을 돌아다니며 할 일을 찾았습니다. 정해진 곳 없이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가 한 노점상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는 아주 초라한 옷을 입고 생선 좌판을 하고 계셨어요. 딱 봐도 이 동네에서 오래 계신 것 같았어요. 일자리가 필요했던 저는 고심 끝에 할머니께 말을 건넸어요. 할머니, 혹시 여기서 일할 데가 없을까요? 저를 찬찬히 보시더니 제 손을 꽉 잡은 준영이도 보시더군요. 무슨 일을 찾는 건데요? 아무 일이나 할 수 있어요. 설거지나 집 나르기 뭐든 할게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저를 쳐다보셨어요. 애기 엄마가 약해 보이는데 이런 일은 해봤어요? 네, 저 진해에서 살아서 바닷일을 아주 잘해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씩씩하게 너스레를 떨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더니 그러면 내일 다시 보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신이 났습니다. 준영이를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겠다고 또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할머니 좌판 옆에 앉아서 생선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는 그 주변에 생선 가게를 3개나 가지고 계시더군요. 저는 할머니랑 같이 앉아서 생선을 손질했어요.
손질한 생선을 바닷가에 말리기도 하고 생선 가게로 나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안 사실인데 할머니는 처음부터 제가 초짜라는 걸 아셨대요. 아이를 잡은 제 손을 보고 아셨다고 해요. 젊은 애 엄마가 딱한 사정이 있구나 싶어서 나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선 다듬는 일은 제 평생의 일이 되었습니다. 준영이를 데리고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루는 옆에서 놀던 아이가 사라져서 온 시장을 뒤지기도 했어요. 또 하루는 낚시꾼을 따라가는 통에 바닷가에서 애를 발견하고 놀래기도 했죠. 그래도 준영이는 큰 일 없이 잘 자라주었어요. 이쁜 우리 아들. 학교에서도 곧잘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 엄마는 학교에 자주 가야 했어요. 하지만 하루 일에 하루 사는 제 형편에는 어림없었죠. 자모회, 어머니회라고 하는 모임도 있었지만 저는 한 번도 나가지 못했어요. 애만 잘하면 되지, 내가 가면 뭐해? 라고 스스로 위로했답니다. 저의 기대에 걸맞게 준영이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줄곧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사실 준영이가 공부를 잘하니 저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군요. 시장에서 제 별명은 1등 엄마였습니다. 1등 엄마, 밥은 먹었어? 1등 엄마, 내일은 우리 집 일 좀 해줘. 1등 엄마라는 소리가 어찌나 좋던지요. 저는 준영이를 하늘처럼 떠받들며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시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온몸에 생선 비린내로 찌들어도 말이죠. 사랑하는 내 아들 준영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늘 공부만 하던 준영이는 아주 가끔 친구들과 시장 근처 분식집을 다녔어요. 친구들과 우르르 와서 떡볶이를 먹고는 갔는데 우연히 저를 마주치는 일이 있었지요. 생선을 손질해서 가져다 줄 때였죠. 생선 소쿠리를 들어 올리다가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필 준영이 친구들이 지나가다 한 아이의 발등에 생선이 떨어졌답니다. 아, 뭐야? 이거 아줌마. 이거 뭐예요? 놀란 아이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눈이 마주친 건 우리 준영이었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말도 못하는 저를 두고 가버리더군요.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요. 아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한참 그럴 나이지라고 생각했지만 서운했습니다. 저도 준영이도 서로 그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이를 따끔하게 혼냈어야 했을까요? 그랬다면 우리 준영이가 저를 버리지 않았을까요? 아직도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서 되뇌이곤 합니다. 준영이는 부산에서도 아주 공부를 잘했습니다. 서울에서 난다 긴다 하는 애들이 모이는 대학에 합격했으니까요. 준영이는 외교관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외국을 여행하며 살고 싶다고 엄마도 함께 외국 여행하자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서울까지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집안 형편 때문에 4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책값이며 밥값이며 돈은 늘 부족했어요.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시장통 1등 엄마 김수정이 바로 저예요. 가끔 잠자리에 누워서 혼자 말하고는 웃었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말이죠. 아빠를 잃었던 14살 수정이, 바람핀 남편을 원망하던 30살 수정이, 그리고 지금 52살 수정이까지. 외로움은 늘 제 가슴을 시리게 했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돈 걱정 없이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밤새 외로움과 슬픔에 뒤척이는 날이 잦았습니다. 준영이는 서울로 올라간 뒤로는 부산에 오질 못했어요.
늘 학교 공부에 교수님을 돕는 일로 바빴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 돼서야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준영이를 보러 서울로 올라갔어요. 터미널로 나온 준영이의 얼굴은 좋아 보였어요. 준영이도 저를 보고 반가워하더군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잘 지내셨어요? 준영이를 아느니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우리 아들 보고 싶었어. 밥은 먹었니?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는 저는 다시 부산행 버스를 탔습니다. 준영이는 언제 부산에 내려올 수 있을지 모른다고 했어요. 꼭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퍼뜩 들더군요. 잘난 자식은 나라가 뺏어가고 못난 자식은 내 옆에 남는다는 말이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준영이가 잘 지내는 것 같아 감사하면서도 제 옆에 없다는 생각에 서러워지더군요. 내 아들 준영아, 엄마는 네가 너무 보고 싶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오는 차 안에서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준영이는 졸업반이 되었고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캐나다로 공부하러 가게 되었어요. 나라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아 공부하고 생활비까지 준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준영이는 저랑 더 멀리 가버렸습니다. 2년 예정이라고는 했지만 준영이를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더디기만 한 시간이 흘러 준영이가 돌아왔습니다. 꿈에만 그리던 준영이를 만나니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준영이는 불현듯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결혼할 여자는 캐나다에 유학 가서 만났고 여자의 아버지는 서울 명문대의 교수라고 했어요.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각별해졌고 결혼 후에 함께 공부하러 간다고 했어요. 모든 경비는 자신이 알아서 할 거라더군요. 그러고는 아들이 망설이며 얘기했어요. 엄마, 저 부탁이 있어요. 엄마가 절 키우느라 힘드셨던 거 알아요. 엄마의 희생에 보답하고 싶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저희 집이 부산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엄마가 가업을 이어받아서 숙박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잠깐 정신이 멍했습니다. 준영아, 그게 무슨 얘기야? 내가 호텔을 경영한다고? 너 거짓말을 한 거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준영이는 한참을 쭈뼛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태어나 처음 좋아한 여자예요. 어떤 집안인지 뻔히 알고 있는데 사실대로 말하면 떠날게 뻔했어요. 가슴이 쾅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을 저지른 건지 도대체 왜 그랬는지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요. 준영아, 그건 안 돼. 언젠가는 들통날 일이다.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저의 말에 준영이는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심을 굳힌 듯 다시 말하더군요. 엄마,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을 거예요. 결혼식만 잘 넘기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결혼하고 나면 바로 캐나다로 떠날 거예요. 캐나다에서 3년을 보내고 나면 아이도 낳을 거고 민서도 다 이해할 거예요. 민서, 그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안 돼, 안 된다고 준영아. 그럴 수 없어. 분명히 문제가 될 거야. 결혼식에 누굴 초대할 거니? 제가 소리치자 아들은 이미 다 계획이 있다고 하더군요. 말로만 듣던 하객을 돈 주고 사자고 하더군요. 화가 나기보다 어이가 없더군요. 몇 년 동안 못 만나서 꿈에서도 그린 내 아들 준영이는 사기꾼이 되었더군요. 아무리 말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다 준비했다더군요. 결혼식만 잘 넘기면 된다고 했어요. 엄마, 저 정말 행복하고 싶어요. 아빠 없이 힘든 엄마 때문에 공부만 했어요. 1등을 놓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했어요. 이 가난이 정말 싫었어요. 그런데 민서는 달라요. 항상 여유롭고 편안해요. 악착같이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들의 말은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준영이는 이제는 쉬고 싶다고 했어요. 한동안 말이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 그러자. 어떻게 하면 되니? 준영이는 뛸듯이 기뻐했어요. 민서와 얘기해서 상견례 없이 결혼식을 조촐하게 치르기로 했다면서요. 아들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했고 진행하고 있더군요. 저의 의견은 필요 없었습니다. 아들 덕분에 저는 아무도 결혼식에 초대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무도 부르지 말자고 했고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이 행복해지고 싶다는데 말릴 수가 없었지요. 그때 막았어야 했는데. 혼자 준영이를 키우는 30여 년간 저와 함께 해준 시장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시장에서 국밥집 직원으로 일했고 가끔 밥 먹으러 가는 저에게 잘해주었어요. 힘든 처지는 서로가 잘 아는 법이지요. 그 후로 저희 둘은 서로가 의지하는 좋은 사이가 되었답니다. 그 친구만은 초대하고 싶었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우리 아들 준영이를 보여주고 싶었지요. 혜자야, 준영이가 결혼해. 서울에서. 시장 사람들에게는 말 못하고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와줄래? 친구에게 결혼식 청첩장을 주면서 차마 거짓 손님 이야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이 되었고 저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도대체 몇 명을 부른 건지 손님이 계속 오더군요. 준영이 친구라는데 친구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친구 혜자가 왔어요. 혜자는 눈이 휘둥그레해서는 이게 뭔 일이냐? 1등 엄마, 진짜 출세했다. 모르는 사람들만 한가득이었는데 친구가 오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올라가고 어깨가 으쓱하더군요. 며느리 민서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혜자를 데리고 신부 대기실로 갔습니다. 아직 예식이 한참 남아서인지 아직 준비 중이라더군요. 저는 혜자와 함께 한적한 화장실로 갔어요. 야, 준영이는 왜 이렇게 멋지냐? 너 아까 인사하던 파란색 양복 입은 사람 누구야? 부자처럼 보이던데. 나도 몰라. 그러자 혜자는 기막히다는 듯이 하객을 모르는 게 말이 되냐고 했어요. 저도 말이 안 되는 일인 줄 알지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손님에게 인사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화도 나고 기가 막히더군요.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순간 저도 답답한 마음에 말하게 돼버렸어요. 돈 주고 데려왔어. 준영이가 우리 집이 호텔 경영하는 집이라고 거짓말을 했어. 혜자의 눈이 정말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어요. 그리고 혜자는 흥분한 목소리로 한참을 떠들었어요. 뭐야? 사기 결혼이잖아. 너는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는 거야? 맞습니다. 사기 결혼이죠. 저는 아들과 함께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웨딩 드레스를 입은 민서가 서 있더군요.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웨딩 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로 가던 민서는 화장실에서 혜자가 흥분해서 하는 말을 다 들었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금 두 분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기 결혼이라니요. 누가 사기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민서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소리쳤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있던 준영이도 달려왔습니다. 화장실에 주저앉아 있는 저를 보고 민서를 바라보더군요.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민서는 웨딩 드레스를 벗고 예식장을 떠났습니다. 당연히 파혼이었지요. 준영이는 그 뒤로 부산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에 대한 원망이 컸겠지요.
제 친구 혜자와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시장에서 만나도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날 혜자를 초대했을까? 왜 화장실에서 푸념을 했을까? 혜자가 사기 결혼이라고 소리만 지르지 않았어도 되는데 모든 생각이 엉켜 있는 듯 했습니다. 준영이 생각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장에도 잘 나가지 않고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아들도 친구도 모두 떠나갔습니다. 사무치게 외로웠습니다. 사무치게 후회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준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는 이제 한국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하던 공부는 마무리하고 캐나다에서 살 거라고 하더군요. 민서와는 그대로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잘 지내시라고 하더군요. 아들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준영이. 저는 지금 혼자서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씩 시장에 나가 일을 하지만 예전처럼 행복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자식도 저도 불행해지고 말았어요. 만약 여러분이 저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꼭 행복해지고 싶다던 아들의 한 섞인 말을 듣고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죽기 전에 다시 준영이를 볼 수는 있을지, 언제쯤 저에 대한 원망을 다 지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제게 조언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죽는 날까지 마음에 새기며 명심하겠습니다.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았을 구독자 여러분, 힘내세요. 제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또 찾아주세요.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빕니다.